이론 강의 계약법 보고 있고 총론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가 나왔습니다. 이 계약의 해제 해지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 그럼 당연히 계약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죠. 그 중에 합의로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야, 우리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로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해제 및 해지가 됩니다. 여기서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안 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게 해제입니다. 반면에 해지는 우리 우유 같은 거 먹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OTT 같은 거, 넷플릭스 같은 거 계약했다가 가격 올리면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잖아요. 이런 게 해지야. 즉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게 해지가 됩니다. 두 번째, 해제는 모든 계약에 적용이 돼요. 반면에 해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 합니다. 그 계속적 계약에만 적용이 돼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해제가 집중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를 위주로 보고요. 해지는 나중에 기본적으로 해제와 뭐가 다른가 정도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자, 해제. 계약이요. 성립했고요. 유효해요. 근데 계약을 한 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요. 계약 후입니다. 후발적 사유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걸 이유로, 이 사유 때문에 계약을 소멸시키는데요. 소급해서 소멸시켜요. 그리고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야. 해제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이 해제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제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해제권은 누가 행사하는가?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어떻게 행사하는가? 해제권 행사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쭉 되는 거죠. 해제라는 게. 자, 이렇게 해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개념 요소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계약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5개가 개념 요소예요. 그래서 요놈과 구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더라. 몇 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서 합의 해제하고 그 다음에 실권약관하고 철회 3가지가 있는데 2개가 더 있어요. 취소가 있고 해지가 있습니다. 근데 해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해지는 해지하고 똑같아요. 쭉 똑같은데 소급 여기서 달라져. 해제는 소급 소멸, 해지는 장래 소멸. 해제는 소급 소멸, 해지는 장래 소멸. 또 하나가 취소인데요. 취소는 우리 민법 총칙에서 봤죠. 취소가 뭐예요? 법률 행위 당시 법률 행위 이후가 아니라 법률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걸 이유로 취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제와 취소는 사유가 달라. 그리고 그 사유가 언제 생겼느냐도 달라지게 되죠. 취소 사유는 법률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되고요.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해야 됩니다. 뭐 이런 차이가 일단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합의 해제를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해제는 일방적인 거라 그랬죠. 반면에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는 거예요. 아까 계약을 해제하려면요. 계약 이후에 해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해제 사유의 대표가 채무 불이행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꿈자리가 사나워. 계약한 이후에
매일 꿈자리가 사나워. 그래서 이거 괜히 계약했나? 자, 이때 갑이 꿈자리가 사납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이후에 꿈자리가 사납다는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가? 못하죠. 꿈자리가 사납다는 해제 사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일방적으로 해제를 못하니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하면 어떻겠냐? 라고 청약을 해. 요청을 해. 그랬더니 을도 기다렸다는 듯이, 야, 나도 너하고 계약하고 나서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다. 그렇잖아도 너한테 계약 없던 걸로 하자고 요청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그렇게 계약을 한 양당사자가 만나가지고 기존의 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느냐? 있다. 그게 합의 해제예요. 해제 계약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합의 해제는 기존의 계약을 소멸시킬 것을 내용을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즉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죠. 합의로 해제하는 거니까 자신의 이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이행을 하고 독촉을 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만나가지고 얼마든지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합의 해제도 계약이니까 당연히 계약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묵시적 합의 해제에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과리 계약을 했는데 둘 다 이행을 안 하고 있어.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그래서 왜 방치하고 있나 봤더니 갑도 이행할 생각이 없고 을도 이행할 생각이 없더란 말이지. 단순히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냥 장기간 방치만 한 게 아니고 그 방치한 이유를 봤더니 둘 다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없더란 말이지.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갖춰지게 되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됐다. 이렇게 보라. 묵시적. 단순히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 묵시적 합의 해제됐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방치했네? 각거리 계약을 3년 전에 했는데 더 이상 이행을 안 하고 있네. 둘 다.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물건 넘겨달라 소리도 안 하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네. 그래서 왜 가만히 있나 봤더니 갑판에 가서 물어봤어. 너 왜 가만히 있니? 나 이행할 생각이 없어. 을한테 가서 물어봤어. 나 이행할 생각이 없어. 이러더란 말이지. 다른 이유로 장기간 방치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사 쌍방이 서로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어. 결여. 또 포기했어. 이런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면 묵시적 합의 해제로 보가 됩니다. 자, 묵시적 합의 해제하면서, 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뭔가 조건을 제시한 게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가 합치가 되면 계약은 합의 해제된다. 당연히 그 조건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합의 해제의 내용은 합의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반드시 원상회복 약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또 하나, 합의 해제는 계약이잖아요. 해제는 일방적인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단독행위인 해제에 관한 규정, 계약인 해제 계약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해제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해제는. 근데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또 하나, 반환할 금전에 뒤에서 볼 거예요. 이자 안 붙여도 됩니다. 해제는 이자 붙여야 돼요. 근데 합의 해제는 반환해야 될 금전에 이자가 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의무 없고 이자가 사는 의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합의 해제도 해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요.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요. 또 불가분성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 뒤에서 볼 겁니다. 또 제3자 보호됩니다.
이건 해제와 공통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단독행위 해제에 관한 규정은 계약인 합의 해제는 적용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손해배상 청구 없고 이자 가산 의무 없고 단 해제의 소급표 합의 해제도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 적용된다. 제3자 보호된다. 따로 예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디귿 나왔네요. 이자 가산 의무 없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해제도 합의 해제도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당연히 해제와 마찬가지로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 예컨대 부동산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우리 물권에서 봤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해제뿐만 아니라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이 당연히 복귀되니까 매도인은 그 복귀한 소유권의 기초에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물권적 청구이죠. 따라서 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미음.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제했어요. 계약하고 합의 해제해서. 그리고 다시 만나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또 합의했어. 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계약자의 원칙상.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얼마든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합의 해제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대단히 잘 나옵니다. 자, 반면에 실권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권약관은 자동해제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해제 특약. 아까 계약이 해제되려면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실권약관은 당사자가 미리 특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요러한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요러한 경우에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특약을 해서 계약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경우를 실권약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대법원에 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그라미 2번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은 소멸한다.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라는 특약이죠. 자, 이때는 중도금은 보통 선이행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동 해제된다 라고 봅니다. 근데 3번이 문제예요.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자, 그런데 잔금을 안 줘. 그럼 자동 해제되느냐? 아니다. 이거는 살펴봐야 된다. 첫째,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잔금을 안 줘. 그럼 지체죠. 이땐 자동 해제된다. 근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주기 때문에 잔금을 안 주고 있다. 이건 지체가 아니죠. 이때는 자동 해제돼서는 안 되겠죠. 보통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이 동생관계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과는 달리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플러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플러스 그게 지체여야 된다. 잔금 미지급 플러스 그게 지체여야 된다. 그래야 자동 해제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를 지났지만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 그럼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거. 4번. 실권약관의 적용에 대해서 실권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경우에도
제3자는 보호가 된다. 꿋꿋하게 제3자는 보호된다. 해제와 구별해야 될 개념 중에서 특히 합의 해제하고 실권역관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철회는 뭐였어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했었죠. 이렇게 구별 개념 잡습니다. 해제권. 자, 해제권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일방적 권리로서 형성권인데 두 번째.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가? 해제권 발생 원인. 즉, 해제 사유. 이게 뭐냐? 두 가지가 있다.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약정 해제권. 또는 해제권 유보 약정. 이렇게 되겠죠. 특히 B. 나중에 매매 가서 볼 건데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우리 민법 565조에 의하여 양당사자에게 계약금 해제권이 하나씩 생깁니다. 대표적인 약정 해제권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 해제권이 요러요러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라고 약정이 되어 있어. 이거하고 뒤에서 보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제권을 약정해놨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법정 해제권은 당연히 발생하니까 법정 해제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약정 해제권 효과는 볼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게 법정 해제권입니다. 즉,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 법에서 정해놓은 해제 사유가 뭐냐? 대표적인 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이러한 법정 해제 사유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고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고요. 어떤 특정한 계약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는데, 뭐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는 개별 계약 가서 보시면 되고,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중요하고, 이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뭐냐? 채무 불이행. 그리고 이 채무 불이행 중에서 우리 민법은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해제 사유 중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 그중 두 가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거 깐깐하게 살펴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자, 이 이행지체도요, 다시 두 갈래로 가요. 보통의 이행지체가 있고요, 정기행 이행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지체는 두 종류.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 이행지체. 이렇게 나눠서. 자, 보통의 이행지체가 뭐냐? 대금비지급 생각하시면 돼요. 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가 있어. 이행이 가능해.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대금 미지급. 이게 대표적인 이행지체예요. 이런 게 보통의 이행지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보통의 이행지체가 있다면 해제권이 어떨 때 생기는가? 544조에 이렇게 해놨어요. 당사자 일방이 예컨대 매수인이 채무, 대금지급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 매도인 갑은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대금지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이게 544조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서에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행 거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대금 지급 날짜가 1월 30일인데
1월 25일쯤 매수인 을이 미리 나 대금 안 줘. 거절을 했어. 30일이 되더라도 나 대금 안 줘. 라고 을이 미리 거절했어. 이걸 이행 거절이라고 합니다. 을이 미리 거절했으니까 갑은요. 굳이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을에게 다시 한번 대금 지급을 독촉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최고를 요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보통의 이행지체에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원칙적 내용이 됩니다. 이게 544조예요.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니은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지체가 있어야 돼요. 지체라는 게 뭐예요? 이행할 수 있는데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B.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된다. 나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고 최고했다. 그것도 최고의 효력이 있다. 최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있다. 최고의 효력이 있다라는 건 해제권이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다 과다채고 대금이 1억인데 1억보다 더 많이 독촉을 했어요. 자, 이 과다채고는 최고의 효력이 있냐? 둘로 나눠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 1억과 차이가 비교적 적어. 그래서 채권자가 깜빡하고 잘못 최고했어. 이때는 1억의 범위 내에서 최고 효력이 있어요. 반면에 과다한 정도가 현저해요. 대금이 1억인데 2억을 청구했어. 그리고 2억을 지급하지 않으면 난 안 받을 거야 라는 의사가 분명해. 자, 이때는 최고의 효력 자체가 없다. 최고의 효력이 없다라는 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해제는 효력이 없다. 없는 권리 행사한 거니까 해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행지체가 있어. 그러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원칙이잖아. 그런데 예외. 1월 30일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행을 독촉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의무,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줘.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매도인은 1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매수인에게 대금을 독촉할 필요도 없으며 매도인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예외적인 경우 아까 하나 본 게 이행 거절이죠. 그 외에 1번 미리 특별한 경우 야, 이행 지체가 있을 때 최고 없이 해제하자 라고 특이한 경우 조금 이따 보시게 된 정기행 이행지체 그 다음에 아까 봤던 2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 거절이라고 그랬죠. 1월 30일이 이행기인데 1월 25일 날 이행을 거절했어. 을이. 그러면 갑은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최고를 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을 제공할 필요도 없이 해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해제를 하지 않고 있어. 민기적 거리다가 을이 이행 거절 의사를 철회해 버렸어요. 나 대금 지급할게 이렇게. 1월 25일 날 대금을 안 주겠다고 했던 놈이 그래서 갑에게 해제권이 생긴 상태에서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을이 말을 바꿔 이행할게 이렇게. 그 이행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하면 기존의 갑의 해제권은 소멸하고 갑이 다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을의 이행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최고하고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다. 즉 이행 거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행 거절 의사가 철회가 되면 다시 최고로 돌아가라.
이럴 때 갑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고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요것도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정기행위행지체. 이 정기행위행지체는 효과는 A, B 한번 읽어보시고, 정기행위행지체는 이렇게 돼 있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갑이 결혼식 예복을 주문했어. 이거 결혼식까지는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결혼식 이후에 완성되면 의미 없잖아. 이런 걸 정기행위라고 불러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이 돼야 되는 거. 그게 정기행위예요. 근데 그걸 지체했어. 이거 보통의 이행 지체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을 때 자동 해제된다라고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지문이에요.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제 의사표시는 따로 해야 됩니다. 해제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길 뿐,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길 뿐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이행지체 봤고요. 이행불능은 간단해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자, 이행지체는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이거를 넘겨주기 전에 갑의 잘못으로 멸실이 됐어요. 이런 게 이행불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발적 불능인데 갑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데 갑에게 잘못이 있는 거야. 만약에 갑에게 잘못이 없으면 우리가 위험부담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갑에게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가는 거고요. 갑에게 잘못이 있으면 이행불능으로 가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렇게 불능이 된,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걸 이행불능이라 합니다. 자, 각과리 1월 10일 날 건물 매매 계약을 했고 1월 30일 날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1월 20일쯤 갑이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 나서 건물이 멸실이 됐다.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갑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고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행불능입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자, 건물의 일부가 갑의 잘못으로 멸실된 경우, 원칙 일부 해제. 원칙 일부 해제. 단,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럴 때 예외 전부 해제. 원칙 일부 해제, 예외 전부 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효과 뭐였어요? 채권자 을은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행 최고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이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권이 생긴다가 되겠죠. 해제 의사 표시는 따로 해야 되겠죠. 자, 조심해야 될 판례가 하나 있어요. 갑, 을, A 토지 매매. 그런데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이 A 토지가 갑의 채권자에서 가압류가 돼요. 갑의 채권자. 갑의 채권자가 못 팔아먹도록 등기를 못 넘겨줘요. 가압류가 돼 있으면 등기를 못 넘겨줘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보면 A 토지 매매 계약 A 토지를 샀는데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땅이 가압류가 됨으로써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는 이행 불능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은 이렇게 봅니다. 설령 가압류가 돼 있다더라도 갑이 돈이 있어. 그러면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가압류를 풀고 등기를 넘겨줄 수 있잖아요. 반면에 갑이 돈이 없어. 무자력. 그럼 갑은 돈을 못 갚고 못 갚으니까 가압류를 풀지 못하고 등기를 못 넘겨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구별해서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 단순히 가압류만으로는 불능이 아니고 무자력까지 있어야 이행불능이다. 자, 밑에 핵심 판례도 비슷한 건데 좀 어려우니까 키워드 갖고 결론만 기억하자. 가압류 됐다. 근데 무자력 상태다. 두 개가 합쳤어. 그러면 이행불능이다. 그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가압류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고 가압류를 풀만한 재산이 없는 상태, 이행불능. 요렇게 되어야 무자력 상태가 되어야 이행불능이다. 자, 이행불능이 돼. 그럼 이행불능을 이로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로 해지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자,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가끔 우리 시험에서 나와요. 불능 당시의 목적물 시가. 이게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보통은요, 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은 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만은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디귿은 뭐예요? 매도인의 이행 불능이, 갑의 불능이 을의 잘못이야. 이건 뭐예요? 위험 부담이잖아요. 누가 부담해요? 을이 부담하잖아요. 즉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 그런 을이 갑의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야지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잘못이 아니니까 을은 갑의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야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일반적 계약 해제 사유 두 가지.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됩니다. 이행지체라든가 이행불능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요렇게 해야 해제권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조문과 판례 통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기타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첫째, 불완전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 이행이란 건 이행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행을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이정원에 강의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건물을 짓긴 졌는데 제대로 안 졌다. 인테리어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수리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경우를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불완전 이행은 두 갈래로 가요. 완전 이행이 가능하냐? 추후에 나중에 완전 이행이 가능하냐? 이 완전 이행을 추후 완전 이행 줄여갖고 추완이라고 합니다. 추완. 불완전 이행을 한 사람이 나중에 완전하게 이행을 할 수 있냐? 추완이라고. 추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로 나눠서 추완이 가능하면 당연히 상당 기간을 줘서 추완을 최고하고 해제. 추완이 불가능하면 이행불능처럼 바로 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추완 가능 불가능으로 나눠서 특히 추완이 불가능할 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부수적 채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수적 채무는 특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무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약상 채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억의 매매 계약을 하는데 1억. 특약을 했어요. 뭐라고 특약을 했냐? 검인계약서에는 7천이라고 기재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즉 다운계약서를 쓰기로 특약을 했어요. 그럼 갑과 을은 다운계약서를 써줄 채무가 생겼잖아요. 특약상 채무. 이걸 부수적 채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 안 써줘. 부수적 채무 불이행. 자, 우리 대법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계약 해제를 위한 채무 불이행에서 채무는 주된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예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 대금에 관한 약정.
줄여서 기재하기로. 이것은 매매계약의 필수 불가결이 아닌 부수적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 그 의무의 불이행만을 들어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3번 채권자 지체라고 했는데, 이 채권자 지체 우리 유형부회담에서 봤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체. 이행지체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물건을 수령을 못해. 수령지체. 이게 채권자 지체죠. 즉 채권자 지체는 이행지체 동전의 양면이에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행지체. 그래서 물건을 수령을 못해.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갑은 어떻게 해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플러스 물건의 수령을 최고, 이렇게 되겠죠. 그때까지 대금도 안 주고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채권자 지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계약 체결 당시 사정이 변경됐다. 우리 대법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근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따라서 지금까지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퇴할 수 있어. 그럼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조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조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적이 없어. 다리가 부러졌는데 조퇴를 인정 안 해. 야, 다리 부러진 거 정도는 조퇴 사유가 아니야.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우리 대법원은. 다시 한번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아직까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담보책임은 나중에 매매 가서 보십니다. 보충학습은 뭐예요? 원칙이 최고 후 해제인데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 뭐 하는 거죠? 보통의 이행지체에서 뭐가 있었어요? 특약한 경우. 그다음에 이행 거절. 정기행 이행지체. 이행 불능. 주된 의무 불완전 이행이 있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 담보책임. 약정 해제. 이런 것들은 다 뭐가 필요 없다. 최고 필요 없다. 자, 여기까지가 해제권 발생 사유가 될 겁니다. 자, 해제권이 생겼어. 그럼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면 행사는 행사 어떻게 하느냐 방법, 그 다음에 행사의 효과, 이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해제권 행사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천년만년 해제권을 존속시킬 필요는 없고 소멸시킬 필요가 있죠. 해제권. 이렇게 해제권이 생겼다. 그 다음 두 갈래.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행사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와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가의 문제.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그 해제권을 소멸시켜야 될 것이 되지 않느냐. 소멸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소멸 사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권이 생긴 이후 행사와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내용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